오늘 함께할 작품은 체코 출신 작가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소설은 1968년 프라하의 봄이라 불리는 체코의 정치적 혁변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삶과 사랑, 자유와 책임,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밀란 쿤데라는 192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망명한 뒤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20세기 후반 유럽 문학의 중요한 작가입니다. 그의 문체는 철학적이면서도 서정적이며 정치와 개인의 관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탐구해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1984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간된 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삶에 대한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벼움과 무게라는 개념을 통해 사랑과 자유, 배신과 용서, 존재의 의미를 천천히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마슈는 프라하에 사는 외과 의사였다. 이혼 후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며 여자와의 관계를 가볍게 즐기되 정서적 의무감은 멀리하려 했다. 그의 삶은 논리와 효율을 따르며 가벼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한 여인과의 관계가 끝나면 미련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그는 이런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무렵 그는 테레자를 만났다. 그녀는 보헤미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호텔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책과 음악, 그리고 상상 속의 자유였다. 프라하에서 출장 중이던 토마슈는 그 호텔에 머물렀고 그들의 만남은 우연하고도 짧았지만 테레자에게는 낯선 세계의 문을 연 순간이었다. 그녀는 계산서에 적힌 금액 아래 조심스럽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향해 마음속에서 문이 열리고 있었다. 토마슈는 그녀를 깊이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전화했고 테레자는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왔다. 테레자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녀는 단 하나의 짐가방을 들고 토마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감기에 걸린 그녀는 소파에 앉아 기침을 했고 토마슈는 그녀를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음료를 건넸다. 그 조용한 동정심이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균열의 시작이 되었다. 그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서적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마음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대신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생각했다. 이 질문은 그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고 이전에 여자들과 맺었던 관계에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혼란이었다. 며칠 후 테레자는 다시 프라하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가방 하나가 아닌 자신 전체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였다. 토마슈는 그녀를 다시 아파트로 들였고 그녀는 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마치 이전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무게는 가벼움만을 추구해왔던 그의 삶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이 테레자 앞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죄책감으로 남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테레자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놓지 못했다. 토마슈는 테레자를 사랑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 질문은 여전히 모호한 채 남아 있었다. 다만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단순한 사랑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것은 책임, 무게, 그리고 무의식적인 유대였다. 그는 그것이 무거움인지 혹은 자유를 위협하는 속박인지를 판단하지 못한 채 테레자를 받아들였다. 테레자는 프라하에 정착한 뒤로 토마슈의 곁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졌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 속에 매일을 보냈다. 토마슈의 부드러운 배려와 일상적인 친절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감이 존재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어릴 적부터 테레자는 사랑과 수치심, 존엄성과 굴욕이 뒤섞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어머니는 거칠고 무신경한 사람이었으며 딸의 수치심이나 육체에 대한 섬세한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욕실 문을 닫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사춘기 소녀로서의 테레자는 수치심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의 몸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로 이어졌다. 그런 성장 환경은 테레자로 하여금 몸과 영혼의 분리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수치심 없이 다루는 사람들, 즉 육체의 가벼움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토마슈의 삶의 방식은 그런 면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동시에 그녀 외의 여성들과의 관계도 거리낌 없이 이어갔다. 테레자는 자신이 그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그것이 전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마슈에게 사랑과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었으며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그 말을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꿈 속에서 토마슈는 그녀를 배신하거나 혹은 그녀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장면들이 등장했다. 꿈속의 이미지들은 강렬했고 현실의 감정과 뒤섞여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토마슈의 곁에 있으면서도 그의 세계에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한편 토마슈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테레자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무게로 느꼈고 그 무게가 이전까지 자신이 누려온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떨쳐내기엔 그녀가 이미 그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녀 없이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도 그를 붙잡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서적 균열이 생겨났다. 테레자는 그의 곁에 머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고 토마슈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자각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질문으로 가득 찬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 질문들에는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무게를 지닌 채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분명 존재했지만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은 점점 더 무게를 달리하며 서로를 흔들고 있었다. 그러던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었다. 사비나는 화가였다. 정통적인 미술 교육을 받았고 사실적인 묘사 능력도 갖추고 있었다. 그녀에게 회화란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의 불화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이었다. 배운 기법들을 따르기보다 그것들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의 예술은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고 어느 흐름에도 귀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안쪽에서 바깥으로 혹은 경계에서 경계 너머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자주 베일이 등장했다. 반쯤 벗겨진 베일 혹은 다시 덮여지는 얇은 천. 사람들은 그 베일을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읽었지만 사비나에게 그것은 반대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을 다시 감추는 순간이었다. 베일은 비밀을 푸는 상징이 아니라 비밀이 끝내 남는 상징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배신의 예술가라 불렀고 그 말에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사비나가 말하는 배신은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존재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 젊은 시절 다니던 미술학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가치들로부터 하나씩 벗어나며 살아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떠나는 일이었다. 설명은 남겨진 사람의 몫이었고 그녀는 언제나 이동하는 쪽에 서 있었다. 토마슈와의 관계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났고 침대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도 단순한 쾌락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지지 않았고 어떤 미래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토마슈가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토마슈의 방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사비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은 순하고 침착했지만 그 시선엔 도피도 판단도 없었다. 그녀는 테레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심한 시선은 어딘가 사비나를 꿰뚫는 듯했다. 그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윤리적인 시선을 받는 일은 그녀가 일생을 피하려 했던 일이었다. 그 순간 사비나는 자신이 테레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고 그것이 그녀를 잠시 멈춰 세웠다. 그러나 그 멈춤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쌌고 어느 날 갑자기 프라하를 떠났다. 토마슈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 방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떠나는 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즈음 프란츠가 그녀의 삶에 들어왔다. 그는 스위스의 대학 교수였고 처음에는 전시회를 통해 그녀의 작품을 접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혹되었고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 그는 사비나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열망을 표현했고 그녀를 존경하며 이상화했다. 그러나 그 이상화가 바로 문제였다. 그는 그녀를 진실한 예술가 혹은 자유의 상징으로 바라보았지만 사비나는 그 시선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녀는 또다시 떠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프란츠는 그녀를 찬양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서서히 갇혀가는 자신을 느꼈다. 그의 감탄은 자유가 아니라 경배였고 그의 사랑은 동반이 아니라 기대였다. 그녀는 짐을 꾸렸고 아무 말 없이 그 도시도 떠났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움직이는 일이었고 그 움직임 안에서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프라하에서는 점점 어두운 기운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거리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외부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1968년 여름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 프라하는 하루아침에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일상의 바깥으로 내몰렸다. 자유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려 했던 프라하의 봄은 단숨에 짓밟혔다. 시민들은 점령군 앞에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혼란 속에서 테레자는 점점 깊은 불안에 빠졌다. 그녀는 도시 전체에 드리워진 감시와 침묵의 공기를 견디지 못했고 자신이 속한 이 사회가 한순간에 낯선 폭력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무너져갔다. 그녀는 프라하에 정착한 뒤에는 언론사에서 사진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거리로 나가 군인들의 모습과 시민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나 그 사진들은 체계적으로 압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녀가 기록하려 한 진실은 검열과 왜곡 속에 묻혔다. 카메라를 들고 시내를 오가던 어느 날 테레자는 우연히 누군가의 눈빛과 마주쳤다. 낯선 군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몸을 굳히게 되었다. 단지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토마슈에게 떠나자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더 이상 설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짐을 꾸려 스위스로 향했다. 프라하에서의 삶은 단절되었고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언어도 문화도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테레자에게 그것은 물리적 이주를 넘어 정체성의 단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과거를 놓고 왔다는 상실감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 그녀는 낮에는 거리를 방황했고 밤에는 낯선 호텔 방에서 침묵에 잠겼다. 토마슈는 병원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했지만 그녀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카메라가 들려 있었지만 이 도시에서는 셔터를 누를 이유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던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고 테레자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이내 그와 함께 방으로 올라갔다. 그 행위는 그녀에게 어떤 감정의 해소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실망감만 더 깊어졌다. 그녀는 다음날 자신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직시했고 더는 이 도시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토마슈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리고 조용히 프라하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것은 현실을 도피하던 여정의 끝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직도 사랑을 원했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랬다. 며칠 후 토마슈도 결국 프라하로 돌아왔다. 그는 그 도시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테레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공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침묵과 통제 속의 프라하로 돌아왔고
서로의 곁에 머물렀다. 그 도시에는 여전히 탱크가 있었고 거리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다.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슈와 테레자는 이전과는 달라진 도시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소련 점령 이후에 프라하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감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늘 조심해야 했다. 토마슈는 병원에서 해고되었다. 그가 점령 직후 한 신문에 기고한 짧은 글은 체제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되었고 그는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었다.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고층 건물의 창문을 닦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창문 닦기는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일이었다.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노동은 그에게 뜻밖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는 아무 글도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았다. 무명의 삶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고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테레자는 사진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그녀의 사진은 더 이상 어떤 매체에도 실리지 않았고 그녀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살아갔다. 사진 대신 책과 침묵이 있는 공간에서 그녀는 조용한 일상에 스스로를 적응시켰다. 이 시기 토마슈와 테레자는 처음으로 비슷한 속도로 살아가게 되었다. 과거의 불안과 갈등, 자유와 혼란은 점차 가라앉았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고 그 고요함은 서로를 감싸는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한편 프란츠와 사비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프란츠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사비나에게 몰두했고 그녀의 자유롭고 비정형적인 삶에 매혹되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일종의 비밀스러운 진실이라 여겼지만 사비나는 점점 그에게서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다. 프란츠는 그녀를 찬미했고 이상화했다. 그러나 그 감탄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경배였고 그 사랑은 해방이 아니라 기대와 의미의 투사였다. 사비나는 그의 세계 안에 머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에게 머무름은 곧 구속이었고 그 구속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피하고자 한 무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고 프란츠에게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은 채 도시를 떠났다. 그녀의 배신은 예고되지 않았고 설명되지도 않았다. 떠나는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졌다. 프란츠와 사비나의 관계가 조용히 끝나가던 시기 토마슈와 테레자는 점점 도시의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토마슈와 테레자는 더 이상 프라하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다. 직업은 사라졌고 친구들은 떠났으며 남아있는 것은 침묵과 감시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도시를 떠나 체코의 한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토마슈는 트랙터 수리공으로 일했고 테레자는 작은 농장에서 일을 도왔다. 삶은 단순해졌다. 도시의 흔적은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졌고 대신 숲과 언덕, 흙냄새와 계절의 변화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을 했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나란히 눕혔다. 그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오히려 이전에는 없던 정적과 평온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들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카렐. 작고 연약한 이 생명은 어느새 두 사람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 특히 테레자에게 카렐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눈빛과 움직임, 숨소리까지도 하나의 언어처럼 받아들였다. 토마슈가 카렐을 안고 있을 때 테레자는 자신이 그 남자의 품 안에 안겨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카렐은 두 사람의 사이를 조용히 메우는 존재가 되었다. 카렐을 사이에 두고 웃음이 오갔고 말로는 표현되지 않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드러났다. 그들 사이의 긴장과 거리감은 점점 옅어졌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유대가 형성되었다. 토마슈 역시 달라지고 있었다. 도시에서 외과 의사로 살던 날들의 명확함과 실용성은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트랙터를 고치며 땀을 흘렸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테레자와 카렐이 있는 공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연애자도 저항하는 지식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렐은 어느 날엔 테레자의 침대에 또 어떤 날엔 토마슈의 다리 밑에 누웠다. 그의 존재는 가볍고 무심했고 조건 없이 그들을 따랐다. 토마슈는 그런 카렐을 바라보며 자신이 놓아버린 시간들을 떠올렸지만 그 회상은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아쉬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시골의 삶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입증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여백을 주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 옳은 삶인지 논의하지 않았고 어떤 사랑이 진짜인지 의심하지도 않았다. 침묵은 불신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한 호흡이었다. 그들은 말이 줄어든 만큼 가까워졌고 의미를 묻지 않게 된 만큼 함께였다. 그 자체로 충분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제네바에서는 프란츠가 사비나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사비나는 떠났지만 프란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프란츠는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사비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던 일상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정서적 균열을 겪고 있었고 가정생활은 그저 책임감에 따른 의례에 불과했다. 프란츠는 사비나를 통해 처음으로 감각과 감정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점차 현실을 벗어나 이상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사비나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에 매혹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어떤 순수함의 상징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사비나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진실과 고결함의 이미지로 변해갔다. 프란츠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구원받고 싶어 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념과 이상으로 가득했다. 정의와 진실, 고귀한 실천, 그는 각종 국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는 사비나에게도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녀는 그 열정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런 진지함조차 또 하나의 속박이자 무게에 지나지 않았다. 사비나는 이미 떠난 뒤였다. 언제나 그랬듯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고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으며 프란츠는 그녀를 붙잡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사비나라는 이미지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깨달은 사실이었다. 이후 프란츠는 자신만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 한 국제 시위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폭력과 억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행진에 몸을 실었고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실천의 자리에 서 있다고 믿었다. 구호를 외치며 군중과 함께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고독을 잊은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도심의 충돌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팔꿈치에 밀리고 깃대에 맞고 발에 채였다. 구호와 고함, 뒤엉킨 군중 속에서 그는 중심을 잃었고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프란츠의 마지막은 낯선 도시의 무표정한 거리 위에서 말없이 끝이 났다. 그가 평생 쫓았던 고결한 이념도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도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했다. 그의 시신은 어느 골목 가장자리에서 발견되었고 이름 없는 한 구호단체의 기록에 짧게 남았을 뿐이었다. 프란츠는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졌다. 이후 그 소식은 사비나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한 외딴 도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프란츠의 죽음 앞에서도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어떤 회한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끝까지 자신을 오해한 채로 떠났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사비나는 그날도 그림을 마무리한 뒤 가방을 챙겨 도시를 떠났다. 그녀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았고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떠나는 것이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만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프란츠의 죽음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지나간 시기, 한편으로 토마슈와 테레자는 시골에서의 삶에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균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고 매일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전부였다. 테레자는 농장 일에 익숙해졌고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안정시켰다. 카렐은 여전히 두 사람 곁에 조용히 머물며 말없이 그들의 틈을 메워주는 존재였다. 말이 없고 요구하지 않지만 늘 가까이에 있었다. 토마슈는 매일같이 트랙터를 고치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테레자와 함께 작은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많은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다. 어느 날 토마슈가 문득 말했다. 가벼움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 같아.
테레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갈등이나 철학적 질문에 집착하지 않았다. 삶이란 결국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깃든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욕을 잃고 움직임이 느려졌으며 점점 숨결도 가벼워졌다. 그의 몸은 하루하루 힘을 잃어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테레자는 카렐을 아는 채 그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가만히 느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토마슈는 일이 끝난 뒤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작고 여윈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들은 병을 거부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고 애써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함께 있었다. 그 시간 속에서 슬픔은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작별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카렐은 조용히 숨을 멈췄다. 작은 몸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생명이 남긴 고요한 자취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격렬한 슬픔이 아닌 조용한 작별이었다. 받아들이는 감정, 이별의 무게를 껴안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토마슈와 테레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포근하게 잠이 들었다. 창밖은 고요했고 바람이 천천히 지붕을 스쳐 지나갔다. 토마슈는 팔을 뻗어 테레자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들은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어떤 철학이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이었다. 그들에게 사랑은 더 이상 설명하거나 증명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토마슈와 테레자에게 정착이 아니라 일종의 귀환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를 묻지 않았다. 과거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두는 기억이 아니었고, 미래 또한 특정한 방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 시골의 삶은 점점 깊어졌다. 프라하의 거리, 병원의 냉철한 빛, 도시의 소음과 욕망은 이제 모두 흐릿한 잔상에 불과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갔다. 아침이면 일어나 탁장으로 가고 저녁이면 텃밭 앞에 나란히 앉았다. 테레자는 토마슈가 흙 묻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은 설명되지 않는 동의였고 질문 없는 이해였다. 카렐의 부재는 여전히 방 안 어딘가를 채우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마저도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테레자는 강아지와 나눴던 침묵의 감정들을 더 이상 말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고 토마슈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묻는 일을 멈췄다. 오히려 말이 필요 없는 이해, 말로는 닿지 않는 지점에서 비롯된 공감의 표현이었다. 테레자는 더 이상 사랑을 묻지 않았고 토마슈는 더 이상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 삶의 어떤 순간도 정리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머물며 함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프라하의 카페, 병원 계단, 카렐이 뛰놀던 마당. 토마슈와 테레자는 말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한 장의 사진 속 테레자가 흘끔 웃고 있고 토마슈는 창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둘 다 젊었고 아직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어느 저녁 토마슈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테레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커튼이 느릿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테레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가벼움과 무게 사이에서 마침내 조화를 이룬 상태에 도달한 것 같다고. 자신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온 사람과 나란히 누워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토마슈의 손등에 손을 얹었고 그는 미동 없이 그녀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충분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누워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지 줄거리나 인물의 생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이자 삶의 본질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가벼움과 무게, 작가는 이 두 개념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역설을 탐구합니다.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것인지, 혹은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인지,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작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유일함 때문에 삶은 너무도 가볍게 흘러가 버릴 수 있기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만나고 사랑하고 끝내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작품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